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아우팀입니다. 날씨가 화창한 주말인데요. 우리 테슬라 주가는 잠먹구름이 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잘 대응하면요. 아주 좋은 저가 매수 찬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이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결론을 먼저 앞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연초에 테슬라는요. 약 118달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207달러까지 상승을 하고요. 그런 뒤에 지금 현재까지 위치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는데 현재 상승폭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자, 실적도 실망스럽게 나왔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단기 폭락을 지금 마이너스 10%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왜 저가매수 찬스로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바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파동 이론에 있습니다. 파동 이론을 짚기 전에 제가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겠죠. 그래서 그 차근히 앞으로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정말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결론 먼저 내고 가겠습니다. 61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이렇게 상승 전환하는 그 시그널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럼 저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는지 순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61선이고요. 61선에 올라가기 전에 신호가 어떻게 나오냐면 21선이 한 번 내려왔다가 한 번 또 턴하죠. 근데 이거는 21선에 한 번 바닥을 찍는 외바닥입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20BB 신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보다 더 작은 5일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먼저 지금 이렇게 내려오던 5일선이 밑에서 원턴을 줄 테지만 이거는 그냥 반등일 뿐이에요. 그럼 여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저점을 깨지 않고 바닥점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이 신호가 첫 번째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신호가 매수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21선이 또 꺾어질 겁니다. 5일선이 또 밑에서 원턴, 투턴, 두 번 바닥을 주고 올라가는 이 신호가 나올 때, 이때가 완전한 매수 찬스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매수를 왜 두 번에 나누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요. 위치의 높이에 있습니다. 자, 21선 첫 번째 바닥이 나올 때, 두 번째 바닥이 나올 때 서로 위치가 다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바닥은 여기 나왔다가 두 번째 바닥은 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기가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위에서 바닥을 주고 두 번째 바닥을 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여기 첫 번째 위치보다는 더 높은 위치였죠. 이게 터보 20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호가 훨씬 강합니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 첫 번째 매수한 게 정말 저점에서 사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수 본 신호에서 또 두 번 매수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찬스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밑에서 다시 내려와서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올라가는 이 두 번째 패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매수 신호는 요거랑 각각 비슷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매수를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 신호가 나올 때 우리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샀다 팔았다 안 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냥 올라갑니다. 일단은 그냥 꽉 붙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를 위해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캡처 하나 해놓으세요. 네, 이 신호는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현재 보고 계시는 요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박스 있죠. 이 구간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요 아래 박스처럼 요 아래 구간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중간점은 바로 160달러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현재 현재 가격의 중심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올해 상승폭의 절반 수준 160달러 수준에 와 있고, 여기에서 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 밑에서 이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키는 누가 갖고 있냐? 그거는 바로 종합주가지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저가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여기 61선 흐름을 보시면 1, 2, 3, 3파까지 내려오고 4파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때 제가 앞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 패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올 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제가 매수 신호가 왔습니다라고 해서 한번 신호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때는 거의 한 190달러 정도, 180 후반에서 190달러 정도 됐는데 그때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의문점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신호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자, 21선의 외바닥, 첫 번째 바닥, 그 다음에 여기서 21선의 두 번째 바닥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호를 인정하고 갔는데 아쉽게도 그 다음에 패턴의 완성은 이 고점 돌파에 있습니다. 근데 고점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또 꼬꾸라져 버렸어요. 꼬꾸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또 21선이 원탑, 두 번째 꼬꾸라지면은 투탑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빠지는 현상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 신호가 나올 때는 인정하고 가는데 이때 고점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올까봐 이때 미리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본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쉽게도 이 고점 돌파 못하고 끝까지는 TT 신호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줄이자라고 제가 직전 영상에서 강조해 드렸어요. 그 현상이 지금 아쉽게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려가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바로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61선이 이렇게 3파까지 내려왔고 반등에 4파까지 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61선이 꺾어져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5파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5파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마지막 파동이니까요. 마지막 파동의 특성은 깊지 않고 그렇게 길지 않게 짧고 굵게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가 즉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마지막 파동이라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정 매수하자는 게 아니고 마지막 파동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의 찬스로 잡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월봉에서 또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 자, 이거 중요한 그런 팁을 제가 쭉 풀어드리니까요. 어려우면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평선이 지금 쭉 내려와서 하락 추세 중인데 이게 언제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언제는 돌겠죠. 언제 돌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돌지는 캔들에서 그 시그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올해 이번 달에 4월 달에 빠져나간 주가는 요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5월 달에 빠져나간 녀석은 얘죠. 그럼 얘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죠. 190달러. 그리고 6월 달에 빠져나가는 녀석은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최저점이죠. 그렇다면은 자, 6월 달 되면은 이 녀석이 이 캔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평선은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주가 흐름이라면 버텨준다면 이평선은 5월달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죠. 5월달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빠져나간 주가가 190달러 선에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6월달이 되면 빠져나간 녀석이 이렇게 낮은 캔들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는 위치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 어디선가 저점 구간을 형성하려고 할 겁니다. 6월 달쯤 되면 이 이평선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끔 될 텐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시세 분석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어쨌든 61선이 마지막 파동 구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저 아래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신호들이 나오면 우리는 쭉쭉 나가는 그런 스탠스로 가져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뭡니까? 기업이죠. 자,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현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는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겠죠. 그 사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네, 테슬라 기업의 목표는요. 첫 번째는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자,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면은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게 자율주행. 현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죠. 그러면 자율주행에서 이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은 뭐죠?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이 로보택시 시장이 우리는 아직 접해보지 못한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로보택시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성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시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시장이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그 비즈니스가 바로 로보택시로 이어질 것이고 이 시장이 저절로 열리진 않겠죠. 바로 이 시장을 전략적으로 열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가 선두로서 이 시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또 다른 목표점은 바로 에너지죠. 자, 에너지 기업으로서 도약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의 첫 번째는 뭡니까? ESS 들어보셨죠?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의 대표적인 것은 메가팩 사업입니다. 메가팩은요, 큰 배터리 시설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신재생 에너지를 바로 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테슬라의 또 다른 메가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이번에는 YY 기준으로 거의 148% 성장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아직 이 매출 규모는 크진 않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거, 이것에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표현에 따르면 향후에는 전기차 시장보다 이 에너지 사업에 의한 매출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요, 에너지 사업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앞으로 또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데, 이 목표점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시장 아닙니까? 자, 없던 시장을 그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열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자,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먼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표점을 우리는 함께 가기 위한 것이 장기 투자로서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테슬라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장기 투자는 개념적으로 그냥 무작정 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다, 그거가 이제 장기 투자의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주 장기 투자는요, 이 비즈니스가 목표한 것을 잘 이뤄내고,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랬을 때 주가도 그것을 반영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은 그 이익을 함께 쉐어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장기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과정은 없는 시장을 여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함께 동행을 해야 되고, 이 테슬라라는 기업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또 가는 과정이 부침이 또 심하다라면은 이 여기에서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힘들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만약에 막 30%훅 떨어진다, 만약 50%훅 떨어진다 이러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투자를 같이 겸하냐면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겸하는 것입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같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물량을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같이 가면서 길게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제가 이제 투자하는 그런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요, 얘기를 조금만 길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테슬라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로스 마진이 기존에 작년에 1Q에서는 거의 29%였어요. 근데 이번에 23년도 1Q에서는 19.4%인가요? 3%인가요? 자, 20%를 깨버렸다라고 해서 그래서 시장에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기대는 20%를 지켜주지 않겠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 그전에는 16% 정도, 17%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11%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진, 기업은 뭡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수익을 추구하는데 이들은 가격이나 이렇게 마진이 떨어진 것은 바로 가격 인하 때문이겠죠. 작년 하반기부터 테슬라가 선두로 계속 가격 인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가격 인하를 한 이유가 뭘까요? 시장을
테슬라 자동차를 이제 얼마만큼 많이 팔기 위한 전략적인 건데, 무조건 많이 팔기 위해서만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감소를 해가면서까지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전략을 펼칠까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게 치킨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저도 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자, 치킨 게임이다. 자, 지금 기존 내연차들이 GM, 포드, 그 외에도 뭐 현대, 기아차, 그 외에도 전 세계 이제 기존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 생산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그들의 마진율은 높지 않아요. 기존의 내연기관차들도요, 수익률이 높으면 10%, 낮으면 5%. 자, 이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데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면서 수익률은 굉장히 더 낮아지고 있어요. 자, 주류가 아닌 그들이 이제 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리고 낮은 마진율을 가지고 이 전기차 시장에 계속 인발부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시장의 변화를 간과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만은 수익성은 아주 낮은 상태에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겠죠. 근데 테슬라는 다르죠. 무려 20%가 넘는 그런 그로스 마진,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마진도 거의 16%, 이 큰 수익률, 상대도 안 되는 이런 큰 수익률을 가지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 부분을 이렇게 낮은 수익률로 그들이 희생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희생을 하면서까지, 수익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가격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가는 이유는 그만큼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고,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는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지 마, 뭐 그런 의중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 치킨 게임의 어떤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과거에는 이제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반도체 시장 기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치킨 게임을 지난 이제 1990년도 그리고 2000년도, 2010년도까지 이어가면서 이제 치킨 게임이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나면서 결국은 3자 구조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3자 구도로 나왔고, 그런 전기차 시장에서도 지금 그런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기업이, 그때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 키를 잡고 선두에 섰었죠, 치킨 게임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시장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 자기네들이 단기적으로, 통상 이렇게 했을 때 1에서 2년 정도는 치킨 게임을 진행하는 거야. 과거에 반도체 시장에서는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익을 1 내지 2년 정도는 영업이익을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그들은 전기차 시장의 확장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전기차를 누구나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준까지 낮춰놓은 다음에 그때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죠. 자, 지금부터는 또 중요한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 기업이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갖고 있고 영업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전략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트레이딩,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인베스트먼트가 되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각자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테슬라에 성장 투자를 하고 있는지, 혹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지금 트레이딩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월별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월간 단위 매매법을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월간 단위 매매법은 월봉을 기준으로 해서 양봉일 때만 매수하고요, 월 말에는 매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반대로 월봉이 음봉일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 단위로 한번 샀다가 그 다음에 한번 팔고, 그리고 좀 아닐 때는 매매를 안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월간 단위 매매법의
핵심인데요. 그것도 추세가 상승일 구간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는 테슬라 추세는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양봉을 줘도 짧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게 트레이딩 개념에서는 유리하겠죠. 특히나 이번 달에는 음봉입니다. 음봉이니까 매매를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추세가 상승 전환하고 난 뒤에 다시 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테슬라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도주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뿐만 아니라 트레이딩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차트에 따라서 이제 시세 트레이딩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자기한테 맞는 기술을 습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연마를 하신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매매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이고 쉬운 게 이제 월별 수익 월감 투자법이 가장 쉽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주간 단위, 일간 단위,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까지도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기 트레이딩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떤 뭐 생업을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랬을 때는 트레이딩은 좀 힘들 수 있겠죠. 업무 시간에 눈치 보면서 트레이딩하는 건 어렵고 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밤에만 하니까 이 또 트레이딩 하는데 밤샘 하면서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자기 투자 환경에 맞게끔 그게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성장 투자를 하는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전기차 시장 그리고 로봇 택시 그리고 에너지 이런 기업의 성장 부분을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기보다는 여기서 트레이딩에서 사용되는 기술 부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시세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시세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 시세 분석을 통해서 내가 보유한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쭉 갈 때는 100% 그냥 다 가지고 가는 거고요. 등락이 있을 때 조정을 주거나 혹은 추세 하락 구간에 들어갔을 때 지금과 같이 그리고 작년과 같이 이때는 이 비중을 확 낮추는 거죠. 뭐 10%만 가져갈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50%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내 계좌에 주식 수량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이 이제 전기차, 로봇택시, 에너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가시권에 실적 가시권에 들어오고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면은 당연히 주가의 레벨은 급하게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끝에 가서는 주식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오르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내 자금은 한정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중 조절하는 전략을 저는 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결론은요. 성장 투자를 하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장기로 가져가면은 이 등락이 심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기도 했다가 그리고 쭉 갈 때는 비중을 또 늘리기로 했다가 이렇게 시세 분석을 통해서 비중 조절하면서 길게 가지고 가는 투자를 저는 선호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도 좀 적게 받고 다만 조금 매매를 몇 번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크게 시간은 많이 할애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시세 분석은 제가 늘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중 조절하면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가고요. 또 다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의 랭코 차트입니다. 랭코 차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4월 달은 4월 첫날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은 매매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랭코 차트가 원탑, 투탑을 주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세게 내려오는 게 그 위치에 있는 거고, 여기에 올라갈 때까지는 이제 멈춰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거는 옵션인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자, 지금 이 박스에서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요. TSLQ라는
ETF를 가지고 해지를 하십시오. 바로 다음 주라도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TSLQ를 매수를 하세요. 나눠서 매수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뭐 몇 퍼센트 그는 각자 비율을 정하시면 돼요. 뭐 작게는 1% 단위로 혹은 많게는 이제 5% 단위로 여러 번 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마다 매수하고, 그러면 TSLQ는 마이너스로 조정받겠죠. 조정받을 때마다 얘를 조금씩 매수를 해서 해지를 해 놓는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반면에 테슬라 본주를 조금씩 줄이는 것도 방법인데, 이미 테슬라 본주는 마이너스 손실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절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현금이 있으시다면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중을 해지하는 방법에 좀 더 높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61선이 마지막 파동이고 요 구간 내에서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간다라면은 굳이 손실을 본 것을 손절해 갈 필요는 없고, 다만 현금을 마련하셔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지를 하는 게 더 좋은 전략 같습니다. 그리고 해지를 할 때 TSLQ는 1배수 ETF니까요, 인버스. 그래서 요거를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계속 이렇게 매수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혹여나 이렇게 다시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본주를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이 TSLQ가 해주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해지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안하게 시세가 움직일 때는 해지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다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는 해지를 이제 그때서야 풀고 가는 겁니다. 그때 마련된 돈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매수 들어가면 되고요.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자, 여기서 이해가 되시는 부분 다 가져가시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질문 주세요. 그럼 또 설명을 반복해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S&P 500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위치가 어딘가요? 직전 고점 위치에 딱 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살펴볼게요. 네, 나스닥 지수도 지금 직전 고점 위치에 딱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좀 키워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직전 고점 부분에 지금 딱 부딪히고 여기서 5일선이 원턴, 투턴, 투탑을 주고 지금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는 21선이 이렇게 쭉 꺾어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다음 주에 나스닥 지수가 21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조정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간다면요, 전체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에 이제 어떤 배경이라면은 61선과 241선이 심플 크로스가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선가 조정을 주는 구간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이거는 하락으로 크게 이어지는 그런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왜냐? 다시 가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파동이라면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게 되면 이때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텐데, 현재는 이 조정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월말이죠. 월말 시장이니까 마지막 주니까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간 거는 자제를 하시고 시장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도 마찬가지 월봉이 음봉이 전환되고 지금 5일선이 이제 투탑을 줬네요. 그 다음에 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직전 고점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미리 조정을 받은 상태네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심플 크로스 주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태예요. 지금 얘는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이 과정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앞에 20일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21선이 원탑, 투탑을 주고 내려왔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니까
당연히 이 직전 고점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줄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예,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 올해 반도체 종목이 가장 핫하게 잘 올라갔던 부분이 크죠. 자,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보니까 얘가 좀 특이점이 있네요.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자, 21선 먼저 보시면은 1, 2, 3, 4, 5 마지막 파동까지 갔어요. 마지막 파동까지 갔고, 그리고 61선을 보시면은 심플 크로스 구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 크로스 들어가서, 그러면 조금 전에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셨다시피 옆으로 이렇게 길게 옆으로 길게 되겠죠. 이 구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조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파동까지 왔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SOXX나 SOXL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실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간의 호흡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절을 하는데 비중 조절을 하게 되겠죠. 비중 조절을 한다는 것은 이익 실현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ETF는 지금 신규 매수는 이 밑에 들어왔을 때 신규 매수하시고요. 이미 보유하고 많은 수익이 나신 분이라면 약간 비중 조절을 하는 부분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실게요. 자,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이제 안정권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한국 원달러 환율은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일까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원화 가치도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 달, 다다음 달 되면은 기준 이평선이 이렇게 돌게 되는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좀 불안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뭘까 제가 잠깐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경기 지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CLI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기 선행 지수를 한번 지금 제가 찍어 보는데 맨 위에 빨간색이 G20, OECD,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미국, 제일 밑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자,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아직까지 회복 못하고 제일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기 선행 지수에 따라서 이제 그들도 투자 자금들도 이제 빠져나오고 경기가 아직 회복되기에는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 이제 발표됐던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 ADI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또 여기 우려스럽네요. 지난달 대비해서 1.2%가 감소했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1.2%가 감소한 것은 좀 제법 많이 감소했다고 보는데 이걸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또 좀 걱정이네요. 쭉 내려오다가 요 빨간색은 리세션의 시그널을 나타내는 라인입니다. 이것을 지금 뚫고 내려온 뒤에 다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내려와 버렸어요. 자, 3을 지수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 이제 발표되는 ADI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실게요. 미국의 정규직 고용수입니다. 이건 또 긍정적이에요. 미국의 정규직들은 대기업들이 계속 빅테크를 중심해서 감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고용수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보시니까 보시다시피 아직 3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점대면은 거의 완전 고용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나 고용 상태는 아직까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요. 다만 이제 선행 지수들이 이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거는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뭐 코카콜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알파벳, 그리고 메타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다다음 주 5월 초로 넘어가게 되면요. 다음 주에 아마존 실적 발표도 있네요. 5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애플 실적이 또 발표되는 5월 4일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5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아마 변동성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잘 대응해야 되는데요. 앞서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지수가 다 직전 고점에 연중 고점에 다 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기업 실적에 따라서 만약에 실망적으로 우려가 나온다면 과연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가격 조정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이렇게 흐름이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까지 지금 들어와 있고, 뭐 좀 좋다면 5월 달에 다시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얘는 또 다시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을 거고요. 혹은 5월 달에 이렇게 하단으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와 버린다면 요 안으로 조정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가격 조정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 오늘은 이제 좀 말씀을 좀 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뤄봤고요. 특히나 테슬라 주가가 지금 많이 흔들려서 스트레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풀어드렸습니다. 예,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 주시고요. 다시 함께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히 풀어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그런데 단기적 측면에서는 지금 하락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올라갈 때 다음 주라도 상승을 했을 때는 물량을 줄이거나 혹은 TSLQ와 같은 숏 ETF, 테슬라 숏 ETF를 가지고 해지 전략을 함께 병행한다. 그리고 앞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런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 1차, 2차로 나눠서 나는 매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